안녕하세요. 민음사TV 구독자 여러분, 해외문학팀 편집자 박혜진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저희 민음사TV에서도 새로운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민음사가 알려드림 작가 에디션입니다. 민음사가 사랑하는 작가들의 비하인드를 작품 세계와 엮어 차근차근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 순서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저자 밀란 쿤데라입니다. 먼저 민음사와 쿤데라에 관한 작지만 흥미로운 비하인드로 시작하려 하는데요. 저희가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주자로 쿤데라를 떠올린 건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쿤데라를 본격적으로 국내에 소개한 게 바로 민음사이기 때문입니다. 때는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서울대 동문과 송동준 교수는 학력고사 출제위원으로 차출돼서 한 달간 악명 높은 감금 생활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지금의 출제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이 참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이 남는 시간에 송동준 교수님은 너무도 교수님답게 당시 독일에서 베스트셀러였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감금에서 풀린 송동준 교수는 민음사에 들려서 한 달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번역했소. 내려면 내고 말려면 마시오 라고 말하며 원고를 던지고 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원고를 받아든 민음사가 바로 출간을 결정했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워낙 국내에서 생소한 작가이기도 했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의 작가였기 때문에 해석이 많이 갈렸던 건데요. 그래서 회장님도 많이 망설이시던 차에 편집부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출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출간되자마자 30만 부가 판매됐고 한국에서 90년대 밀란 쿤데라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첫인상에서부터 엇갈린 반응을 불러온 걸까요? 모두가 한 번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완독한 사람은 드물다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대입병 걸린 학생들이 들고 다닌다는 책으로 폄하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진입장벽이 조금 높을 뿐이지 완독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 인생 책이다. 이 책에서 많은 위로를 얻었다 라고 늘 하시는데요. 아마도 이 소설이 삶의 모순에 대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부터가 모순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소설이 왜 90년대 이래 한국에서 열풍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읽을 가치가 있는 고전으로 사랑받고 있는지, 쿤데라의 대표작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모순이라는 키워드로 보다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 토마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남자는 평생 가벼운 연애만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진정한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보통 드라마에서는 사랑에 빠진 남자의 눈을 클로즈업하면서 드디어 그의 바람기가 종착역에 이르렀다라는 결말을 남기고 드라마가 끝이 나죠. 하지만 과연 정말 그렇게 끝일까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할까요? 이 책은 뻔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토마시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헤레자에게 특별한 애착과 책임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연인들을 찾아 나섭니다. 심지어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건 완전히 다른 거야 라며 각자의 영역을 남겨두기도 하죠. 사랑과 육체적인 관계, 여러분도 정반대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은연중에 우리는 둘 중 하나에 더 무게를 두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이분법이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육체와 영혼, 우연과 운명, 자유와 의무, 농담과 진지함. 하지만 육체적인 관계와 사랑을 떼어놓을 수 없고 가장 가벼운 농담 속에 삶의 진실이 들어있듯이 무엇이든 단순한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어 서로 엮여있고 그것이 곧 인생의 모순이 됩니다. 쿤데라는 모든 모순 중에서도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의 모순이 가장 신비롭고 미묘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둘 중에 무엇이 더 긍정적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이 삶의 진실 앞에서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 나는 오늘의 행복만을 생각하겠다. 욜로. 인생엔 만약이 없는 실전이니까 나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것으로 그리고 다시 가벼운 것으로 발걸음을 이동합니다. 이런 모순된 진동이 우리에게 환멸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삶을 이끄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가볍고 덧없는지 동시에 얼마나 한없이 무거운 중요성을 지니는지 고찰하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이처럼 오롯이 개인의 삶에 집중한 실존주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거대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90년대 이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였습니다. 90년대 초반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연달아 무너졌는데요. 그동안 이념에 몰두해 있던 대학가에서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가 의미 없다 라는 일종의 환멸이 퍼졌다고 합니다. 이때 대학생들이 이 책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념 대립보다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우리 세대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지금도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을 수 없는 삶의 모순을 헤쳐나가고 있는 당신이라면, 삶의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청춘이라면 인생은 원래 그래 라고 위로하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지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까지 듣고 쿤데라가 더욱 궁금해졌다면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쿤데라는 이데올로기보다 개인의 실존을 우선했을까요? 이 주제의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쿤데라의 삶과 그의 모국인 체코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념 대립의 격전지였던 체코의 역사는 우리와 조금 닮아 있다는 점도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체코는 줄곧 소비에트 연합의 간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68년 봄 민주화 운동이 성공하지만 그해 8월 다시 소련의 침공을 받아 무너집니다. 이 짧은 민주화의 시기를 프라하의 봄이라고 합니다. 이 프라하의 봄은 성공이자 실패였습니다. 프라하의 봄을 겪으며 역사의 상처를 공유한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의 무게에 짓눌려 개인적인 삶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되죠. 이를 두고 쿤데라는 정치와 이데올로기는 실존의 문제를 은폐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소설가가 할 일은 이데올로기의 무게를 벗겨내고 생의 가벼움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다시 그 속에서 가벼움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삶의 진지함을 직시하는 것이라는 쿤데라의 시선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 바로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체코어와 프랑스어 두 언어로 쓰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작품을 쓰기 한참 전인 1975년에 쿤데라는 아내와 함께 프랑스로 망명합니다. 그 이유는 눈치채셨겠지만 쿤데라 본인이 프라하의 봄에 누구보다 깊숙이 참여했던 작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1967년 소설 농담으로 체코 작가연맹상을 수상했던 쿤데라는 이미 체코의 국민작가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쿤데라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냐면 쿤데라는 프라하 공연예술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했었는데요. 그때 쿤데라의 제자가 바로 밀로시 포르만입니다. 밀로시 포르만은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그리고 아마데우스라는 명작을 남긴 거장이 되었죠. 쿤데라는 이렇게 아쉬울 것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동료 극작가 바틀라프 하벨과 함께 프라하의 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요. 소비에트의 침공으로 프라하의 짧은 봄이 막을 내리면서 그에게도 실현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정부 주도로 숙청이 시작되면서 쿤데라가 모든 공직에서 해직된 것은 시작에 불과했고요. 그의 책들이 도서관에서 사라지고 연극은 중지되고 모든 집필과 강연 활동까지도 제한당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공산 정권의 타압은 계속돼서 쿤데라를 억압했던 조치들은 쿤데라가 망명한 지 한참 뒤인 1989년 벨벳 혁명으로 공산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야 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쿤데라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요. 작가로서의 조국으로 프랑스를 택했다라는 말도 했죠.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의 선택이 놀랍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갖가지 고초를 겪은 작가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농담을 비롯해 자기 작품에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데 앞장선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렇게 프랑스에서 작품 활동과 강연을 이어간 쿤데라는 평소 유럽인이라면 2가지 이상의 언어로 글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 체코어로 쓰는 것과 프랑스어로 쓰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며 작품 활동에 있어서 굳이 모국어를 고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경우 체코어로 먼저 썼지만 본인이 직접 프랑스어로 옮겼고 불어판을 먼저 출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불어판을 정본으로 선언했죠. 급기야 1993년 이후에는 프랑스어로만 집필을 하게 되는데요. 쿤데라는 90이 넘도록 체코 국적 회복을 한사코 거부해왔지만 바로 지난달 체코의 총리가 직접 프랑스에 방문해 쿤데라를 수시간에 걸쳐 설득한 끝에 체코 국적을 회복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돌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일지 너무도 궁금하지만
쿤데라는 작품 위에는 발언을 삼가는 신비주의 작가로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에 맞게 할 것 같아요. 나의 삶은 비밀이며 그 누구와도 상관없다고 말해온 작가 쿤데라. 그가 사생활을 극비에 붙이는 신비주의를 고수하게 된 이유도 망명 작가라는 수식어가 평생 따라붙었던 그의 삶을 상상해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쿤데라의 비하인드가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쿤데라의 작품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 쿤데라의 작품을 만나는 계기를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민음사가 이렇게 쿤데라 작품을 쫙 보유하고 있거든요. 저희 민음사는 2011년 세계 최초로 쿤데라 전집을 발간한 출판사입니다.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이고요. 이 전집 시리즈의 표지는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신비한 분위기, 발상의 전환, 그리고 모던함까지 마그리트와 쿤데라의 궁합이 정말 찰떡인 것 같죠? 그런데 마그리트 재단은 이 작품의 2차 사용권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하지만 민음사는 이 작품을 꼭 사용하고 싶다라는 긴 레터를 보냈고 특별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전집 표지 시안은 쿤데라 본인도 직접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아름답다고 격찬을 했다고 합니다. 전집 구성 역시 민음사 편집부에서 쿤데라 본인과 직접 상의하여 정한 구성입니다. 영업이 길었나요? 그만큼 민음사가 쿤데라를 진짜 각별히 생각하는구나 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성부터 표지까지 부끄럼 없이 권해드릴 수 있는 쿤데라 전집. 올 한 해를 여는 첫 번째 고전으로 정말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20세기 이념 갈등의 한복판에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낸 작가, 그럼에도 개인의 삶을 위로한 작가. 지금까지 민음사가 알려드림 작가 에디션 첫 번째 화 밀란 쿤데라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작가도 기대해 주세요. 쿤데라 못지않은 위대한 작가의 삶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힌트는 영국 작가라는 점. 지금까지 민음사 해외문학팀의 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